그날 박순남은 미역국을 혼자 끓였다. 65번째 생일이었다. 냄비 속 미역이 퍼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국이 식어가는 동안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여는 일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순남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한 몸이라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불을 걷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 동선은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아파트 복도에선 간간히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이웃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순남은 냉장고를 열었다. 전날 밤 불려놓은 미역이 그릇 안에 담겨 있었다. 묵직하게 물을 머금은 채로 차갑게 손끝으로 미역을 집어들었을 때 그 물컹한 감촉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닿았다. 서늘했다. 생미역은 늘 이렇게 차갑다. 30년 전에도 이랬다. 25살 처음 딸을 낳던 해에도 산부인과 병실한 귀퉁이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남편은 그날도 회식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옆에 갓난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 그 작고 붉은 존재가 온몸으로 세상을 향해 울어대던 그 순간이 순남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그날부터 순남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엄마가 붙었다. 아내이기도 했고 간호사이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엄마였다. 순남은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다. 미역이 기름과 만나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컸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랬다. 시계는 새벽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화기는 어젯밤부터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생일이라는 걸 딸은 알 텐데. 설마 잊었을까? 아니, 바쁜 거겠지. 회사 일이 많다 했으니까. 지난달에 통화했을 때 요즘 야근이 잦다고 했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물을 붓고 가스불을 높였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뽀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창으로 들어오는 새벽빛과 섞이며 흐릿하게 번졌다. 순남은 국자를 들고 한 번 저었다. 소금을 조금 넣었다. 간을 봤다. 심심하다. 더 넣을까 하다가 그냥 뒀다. 혼자 먹을 건데 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순남은 손을 멈췄다. 혼자 먹을 건데.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서 걸렸다. 평생 간을 볼 때마다 딸 입맛을 먼저 생각했다. 수진이는 짜게 먹지 않으니까. 수진이는 미역 건더기를 많이 건져내니까. 수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끓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아이가 없다. 내일도 없을 것이다. 국이 다 끓었다. 순남은 불을 껐다. 냄비 뚜껑을 열어 한번 들여다봤다. 국물이 뽀얗고 묵직했다. 잘 됐다. 그런데 이걸 혼자 먹는다고 생각하니 괜히 많이 만든 것 같았다. 국그릇에 덜고 밥을 퍼고 냉장고에서 깍두기를 꺼냈다. 65번째 생일상이 그게 전부였다. 식탁에 앉았다. 정면에 창이 있었다. 이른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순남의 밥상 위에 얹혔다. 흰 쌀밥 위에, 미역국 위에, 깍두기 위에. 그냥 평범한 빛이었다. 생일이라고 특별할 것 없는 빛. 첫 숟갈을 뜨는데 손이 떨렸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뜨겁지도 않은 국 앞에서 65 먹은 여자가 혼자 울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서럽다기보다는 뭔가 오래된 것이 터지는 느낌이었다. 꾹꾹 눌러 담아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국을 반도 못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마디가 시렸다. 수세미로 국그릇을 닦으면서 손이 또 떨렸다. 이 손으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다. 주사바늘을 잡고 혈압계를 쥐고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던 이 손이 오늘 생일날 혼자 끓인 미역국 그릇을 닦으며 떨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아파트 맞은편 동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다들 자고 있겠지. 순남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문자가 없었다. 카카오톡 알림도 없었다. 설정이 이상한가 싶어서 소리를 켜봤다가 다시 껐다. 없는 거다. 진짜로 없는 거다. 오전이 지나갔다. 오후가 됐다. 저녁이 됐다. 순남은 3번을 전화기를 확인했다. 5번을 확인했다. 10번이 넘었다. 괜히 사진함을 열어봤다. 수진이 어릴 때 사진들이 있었다. 10살 생일에 찍은 사진. 케이크 앞에서 두 볼을 잔뜩 부풀리고 있는 수진이.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때 이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다 밝아졌는데. 저녁 9시가 넘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이구나. 뒤늦게라도 전화한 거구나. 화면을 보는데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박순남 씨 맞으시죠? 저는 노원구 지역복지관에서 연락드리는 건데요. 내일 혹시 방문 가능하실까요? 복지관이요? 무슨 일이죠? 잠깐 뜸을 들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 관련해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어서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가족. 그 단어가 밤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떠다녔다.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어머니, 내일 오전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순남은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창밖에 찬바람이 스쳤다. 유리창이 희미하게 떨렸다. 딸, 이수진, 40살의 그 아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남편과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아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것도 빠듯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들 바쁘게 사니까. 설마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천장을 보며 수진이 어릴 때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겨울밤. 밤새 안고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그 발걸음. 수진이가 간신히 눈을 떠서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고등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이 너무 크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던 수진이. 대학 합격 통보 전화를 받고 방방 뛰던 수진이.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순남 앞에 서서 엄마 나 예뻐? 하고 물어보던 수진이. 그 모든 장면들이 밤새 순남의 천장 위에서 지나갔다. 아침이 됐다. 순남은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간호사로 30년을 살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코트. 코트 단추를 끝까지 채웠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65살이었다. 흰머리가 귀 위로 몇 가닥 삐져나와 있었다. 순남은 그걸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오늘 거기서 뭘 듣게 되더라도 무너지지 말자. 버스 정류장에서 20분쯤 기다렸다. 복지관은 버스로 2 정거장이었다. 안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왔다. 복도 한쪽 벽에 놓인 대상 강좌 일정이 붙어 있었다. 서예, 요가, 스마트폰 교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젊은 직원이 순남을 반겼다. 박순남 어머니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됐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창이 없는 방이었다. 방 안에 형광등 불빛만 있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봐주세요. 그 말이 이상했다. 마음의 준비. 그게 무슨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지. 순남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폈다. 거기에 딸 이름이 있었다. 이수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자. 부양거부. 순남은 그 글자를 3번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됐다. 이게 무슨 서류죠? 따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법적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신청하신 서류입니다. 우리 딸이 그랬다고요? 네.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이럴 아이가 아닌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순남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지난 3개월 전에 이미 명예 이전이 됐습니다. 그 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명예 이전이요? 네. 따님 앞으로요. 순남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직원이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받아서 마셨는데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뭔가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아파트는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것이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사놓은 집. 그게 없어졌다고. 내 딸 앞으로 넘어갔다고. 제가 서류를 떼어봐도 되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어머니도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순남은 가방을 들었다. 일어서면서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다. 그래도 서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뺨을 쳤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참았다. 지금 울면 안 됐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보도블록 위에서 또박또박 울렸다. 딸 집은 지하철로 내 정거장이었다. 수진이를 만나야 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정말로 이런 걸 했는지. 수진이 사는 아파트는 20층짜리 신축이었다. 로비가 반짝였다. 경비실에 나이든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순남이 들어가려 하자 그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802호요. 방문하셨으면 먼저 연락 취해 보시고요. 순남은 인터폰으로 갔다. 802를 눌렀다. 기다렸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이번엔 연결은 됐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다. 수진아, 엄마야.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딸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어딘가 굳어있는 목소리. 지금 좀 바빠요. 바빠도 엄마가 왔는데. 오늘은 안 돼요. 수진아.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인터폰이 뚝 끊겼다. 순남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찬바람 속에서 아파트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리 너머로 로비가 보였다. 조명이 환하고 따뜻해 보이는 그 로비가 이상하게도 낯선 나라처럼 느껴졌다. 저 안에 내 딸이 있다. 그런데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 순남은 돌아섰다. 왔던 길을 다시 걸었다. 발이 무거웠다. 가방이 무거웠다. 아무것도 무겁지 않아야 하는데 모든 게 무거웠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난간을 잡았다.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차가운지. 손을 잡아도 아무것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어젯밤 미역국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남은 소파에 앉았다. 한참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오 선생. 순남이. 왜? 무슨 일 있어? 오복희의 목소리였다. 30년 지기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55에 같이 정년을 맞았고 그 뒤로도 한 달에 2번씩은 만나온 사이.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얼마나 이상한 일인데? 수진이가 나한테 부양 거부 서류를 냈대. 전화기 너머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뭐? 그리고 내 집도 명예 이전이 됐대. 지금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순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오 선생,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오복희가 말했다. 나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창가에 앉았다. 바깥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저 불빛들이 밤마다 켜지는 것처럼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1시간 뒤 오복희가 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순남을 꼭 안았다. 그 품이 따뜻했다. 순남은 그제야 조금 숨을 쉬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오복희가 코트도 벗지 않고 말했다. 사위짓 아니야? 민준이? 모르겠어. 수진이가 직접 했는지 아닌지도. 등기부등본은 떼봤어? 아직? 그거 먼저 떼봐야 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봐야지.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2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오복희가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냈다. 달걀 있어? 라면이라도 끓일게. 서랍에 있어. 이리 나와봐. 나 옆에 있어. 오복희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순남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복희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다. 라면이 다 되자 2사람은 나란히 먹었다. 순남은 먹는 등 마는 등 했다. 오복희는 말없이 옆에 있어줬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다. 순남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그 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고 얇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도 없다. 딸도 없다. 집도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남았나? 간호사로 30년을 살며 남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를 키웠다. 그것도 이제 없다. 그런데 그 생각 끝에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아직 나는 살아있다. 아직 아침이 온다. 그 사실만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순남은 창을 등지고 일어섰다. 오복희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잠도 못 잔 채 새벽까지 옆에 있어줬던 사람. 담요를 한 장 꺼내 덮어줬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미역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 다 먹지 못한 것. 순남은 냄비를 꺼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복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뭐야, 벌써 이러고 있어? 미역국 더 끓여. 어제 거 남은 거 있잖아. 식었잖아. 새로 끓여야지. 오복희가 잠시 순남을 봤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다. 내가 밥할게. 2사람은 그렇게 새벽 부엌에 나란히 섰다. 아직 어두운 창밖에서 새벽빛이 조금씩 밀려오고 있었다. 나흘 뒤였다. 순남의 조카 박성호가 전화를 해왔다. 오복희가 연락을 한 거였다.
성우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순남의 남동생 아들. 어릴 때는 순남이 용돈도 쥐어주고 대학 들어갈 때 학비도 보태줬던 아이. 이모, 저예요. 성우. 성우야. 이모 등기부등본 제가 직접 열람해 봤어요. 순남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래서 이모, 이거 좀 이상해요.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명예 이전이 이루어진 날짜가 2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서류상 위임 인증 절차가 좀 허술해요. 이모가 직접 동의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동의한 적은 없어. 그렇죠? 나는 그런 서류 쓴 적 없어, 성우야. 분명히. 알겠어요. 제가 좀 더 파볼게요. 이모, 조용히 계세요.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겼다. 순남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2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2년 전이면 수진이 두 번째 유산하고 한동안 몸 추스르던 때였다. 그때 민준이가 이것저것 챙겨준다며 서류를 몇 가지 부탁한 적이 있었다. 보험 관련 서류라고 했다. 도장 찍어달라고. 그때 멍청하게 찍어줬나? 순남은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웃으며 서류를 내밀던 것. 이모, 이거 걱정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 민준이, 강민준. 처음 수진이가 데려왔을 때 순남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뭔가 너무 매끄러웠다.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처갓집 처음 방문하면서 준비성도 좋았는데 그런데 그 매끄러움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사람이 저렇게 흠이 없으면 오히려 어딘가 숨기는 게 있는 법이라고 그 직감이 있었는데 수진이가 좋다고 했다.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그냥 믿었다. 딸이 좋다는데 엄마가 뭐라 할 수 있나? 그게 잘못이었나? 이튿날 성우가 찾아왔다. 서류 묶음을 들고 선배 법무사와 함께였다. 이모 앉으세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성우가 서류를 펼쳤다. 여기 위임장이 있어요. 이모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 인장이 좀 달라요. 이모 도장 원본 있으세요? 순남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성우가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눈을 가늘게 떴다. 선배 법무사도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이모, 이거 가짜예요. 그 순간 방안이 정지했다. 가짜? 네. 인장 서체가 달라요. 미세하게 다른데 전문가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모 도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남은 두 개의 도장을 번갈아 봤다. 그러게. 지금 보니 다르다. 아래 획이 달랐다.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수진이는 이걸 알았을까? 성우가 잠시 말을 아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해요. 민준이가 한 거야? 선배 법무사가 말했다. 명예 이전 과정에 위임장을 사용한 공증기관을 추적할 수 있어요. 거기서 누가 방문해서 처리했는지 확인되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이요. 알겠어요. 성우가 이모를 봤다. 이모, 괜찮아요? 순남은 잠시 생각했다. 괜찮지는 않은데. 당연하죠.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순남은 딸을 생각했다. 수진이가 직접 이 짓을 꾸몄을까? 아니면 민준이가 수진이 이름을 이용한 걸까? 수진이는 오랫동안 민준이한테 질질 끌려다녔다.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 한때는 그게 좋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순남도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다. 수진이는 무서웠던 것 같다. 남편이 무서워서 아니라는 말을 못했던 것 같다.
결혼하고 두 번째 해쯤이었나. 수진이 얼굴에 멍이 들어있던 날. 물어보니 문에 부딪혔다고 했다. 그때 순남은 더 캐묻지 않았다. 설마 했다. 딸이 그런 상황에 있을 리 없다고. 그런데 설마가 맞았던 걸까? 그 생각이 밤새 가슴을 눌렀다. 병원에서 30년을 남의 아픔을 살피며 살았으면서 정작 제 딸의 아픔은 못 봤다. 왜? 딸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순남은 그 질문과 함께 또 밤을 새웠다. 열흘이 지났다. 성우가 선배 법무사와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들고 왔다. 공증기관 방문 기록. 거기에 강민준의 이름이 있었다. 그것도 혼자 방문한 기록이었다. 순남 본인이 아니었다. 이수진도 아니었다. 강민준 단독이었다. 이모, 이걸로 형사고소 가능해요. 서류 위조 및 부동산 사기. 순남은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삶을 바꿔놓은 거구나.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성우가 잠시 말을 아꼈다. 수진 씨가 알고 가담했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정말 몰랐다면 수진 씨도 피해자예요. 그 아이한테 연락해 볼게. 이모. 성우가 순남을 똑바로 봤다. 이번엔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모가 감정으로만 살아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순남은 조카를 봤다. 성우가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다. 이 아이도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고마워, 성우야. 그 말이 전부였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번 만나자. 답장이 2시간 만에 왔다. 언제요? 내일 오후. 엄마 집으로 와. 긴 침묵이 있었다. 그러다 짧게 왔다. 알겠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수진이가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남이 문을 열었다. 수진이 서 있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코트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순남은 말없이 비켜섰다. 들어오게 했다. 앉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창밖으로 흐린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 서류 쓴 거 아니야. 알아. 진짜야. 민준이가 그랬어. 나는 몰랐어. 알아, 수진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나 오래전부터 이상했어. 그 사람이. 근데 무서워서 그냥 아니라고 말을 못했어. 순남은 딸을 봤다. 이 아이. 자기 엄마가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말을 못한 아이. 불쌍하다. 아니, 불쌍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다. 두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이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미역국 끓이다 손이 떨렸던 그 새벽에도, 이 아이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울었던 그 밤에도, 결국 이 아이가 보고 싶었으니까. 수진아. 응. 그 사람이 무서운 거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수진이 울음을 참으려다 실패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걱정 끼쳐도 돼. 그게 엄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순남이 말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이번엔 제대로 증언해야 해. 법정에서 민준이가 어떻게 했는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이 역력한 눈이었다. 무서워. 알아. 근데 무서운 채로 해야 할 때가 있어. 엄마는 안 무서워? 순남은 잠깐 생각했다. 나도 무서워. 그래도 할 거야? 그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진이 손을 내밀었다. 순남이 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 손이 얼마나 차갑게 있었을까? 엄마가 왜 몰랐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순남은 수진의 손을 꼭 쥔 채로 말했다. 집에 가지 마. 오늘은 여기 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3일 뒤였다. 강민준이 직접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순남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문을 열었다. 민준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 반듯한 넥타이. 그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정갈하게 입었다. 마치 세상에 흠 하나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순남은 비켜섰다. 들어오게 했다.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방 안에는 수진이 없었다. 수진이는 순남 말대로 다른 방에 있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불필요하게 일을 크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다. 사과가 아니었다. 설명도 아니었다. 크게 만든 게 누군지는 알고 그 말을 하는 건가?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순남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을 마주쳤다. 민준이 시선을 잠깐 피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다른 곳에서 사시면 매달 생활비는 드릴 수 있어요. 얼마면 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남의 가슴 어딘가에 불이 붙었다. 차갑고 단단한 불이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응급실에서 숱한 죽음을 봐왔다. 울부짖는 가족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했던 시간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몸으로 익혔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했다. 무너지지 말고, 떨지 말고. 민준 씨, 순남이 말했다. 내가 얼마면 돼요? 라고 물었는데, 네. 그 말 취소해요. 민준이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내가 얼마면 된다고, 나한테 얼마를 준다고, 내 집을 내가 나와야 해요? 내 도장을 위조해서 빼앗아가 놓고, 내 딸 이름으로 부양 거부 서류까지 내놓고, 그걸 이제 와서 돈으로 덮자고요? 민준이 아무 말이 없었다. 나가요. 순남이 말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여기는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법원 결정 나기 전까지는요. 나가요. 민준이 일어섰다. 문을 향해 걷다가 돌아봤다. 후회하실 거예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나는 이미 충분히 후회해봤어요. 순남이 말했다. 당신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문이 닫혔다. 순남은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괜찮다. 이 정도는 떨려도 된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봤다. 오후 햇살이 아파트 단지 안에 길게 드리워 있었다. 그 빛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방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엄마, 다 들었어. 들어도 되는 말이야. 미안해. 그 말은 내가 아니라 거울 보면서 해. 수진이 눈을 깜빡였다. 엄마, 너도 피해자야. 그건 알아. 근데 그 피해를 내가 극복해야 해. 엄마가 대신 해줄 수 없어. 수진이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분명하게. 법원에서 감정인이 나왔다. 인장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위임장의 도장은 박순남의 인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서류 위조. 성우는 이 결과를 들고 법무사 선배와 함께 공증기관을 추적했다. 강민준이 단독으로 공증기관을 방문한 기록.
위임장에 사용된 가짜 인장을 제작한 도장 가게. 거기서 강민준의 카드 결제 내역. 하나씩 하나씩 민준이 어떻게 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경로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부양 거부 서류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가 직접 서명한 것처럼 꾸며진 서류였지만 수진이 필적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민준이 수진이 서명을 흉내낸 것으로 보였다. 성우가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순남에게 설명할 때였다. 이모, 이거 사기죄 성립돼요.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순남은 그 서류 더미를 봤다. 수진이한테도 이 내용 알려줘. 네. 그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해. 알겠어요. 성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모,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고 힘들 거예요. 알아. 근데 이모가 해낼 거예요. 순남은 조카를 봤다. 어째서? 왜냐면 성우가 웃었다. 이모는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버텼잖아요. 이것보다 더 힘든 거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순남도 살짝 웃었다. 재판은 석 달이 걸렸다. 수진이 법정에 섰다. 첫날 수진이 법정에 들어서는 걸 순남은 방청석에서 봤다. 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어릴 때처럼 검은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입었지만 걸음걸이가 조금 흔들렸다. 법정은 순남이 생각했던 것보다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 응급실을 닮았다. 긴장과 두려움이 공기 속에 깔려 있고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곳. 강민준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변호사도 2명이나 옆에 있었다. 순남은 그 모습을 봤다. 저 사람이 내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구나.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수진이 증언석에 섰다. 마이크 앞에 앉는 딸의 손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검사가 물었다. 이수진 씨, 위임장의 도장이 본인 인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도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그 서류를 쓴 적 없습니다. 제 도장을 남편에게 맡긴 적도 없습니다. 부양 거부 신청서는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서류를 낸 적 없어요. 검사가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수진이 하나씩 답했다. 민준이 어떻게 자신을 이용했는지, 오랫동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통제.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그것이 점점 커져서 돈 관리까지 이어졌다. 자신 명의의 카드도 남편이 관리했다.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방청석에서 순남은 손을 꼭 쥐었다. 오복희가 옆에 있었다. 오복희가 순남의 손을 잡아줬다. 말없이 그냥 꼭 쥐어줬다. 그걸로 충분했다. 수진이 진술하는 동안 민준의 변호사가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그때마다 법정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순남은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봤다. 30년간 병원에서 하루하루 버텨온 사람이었다. 이 자리도 버틸 수 있었다. 법원 복도에서 잠깐 쉬는 시간, 수진이 순남 앞에 섰다. 엄마, 잘했어. 수진이 눈물이 고였다. 무서웠어. 알아. 잘했어. 그 말로 충분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성우가 정리한 공증기관 방문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강민준의 카드 결제 내역, 도장 제작 기록, 그리고 인장 감정 결과.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구체적이었다. 세 번째 공판. 판결이 나왔다. 서류 위조 및 부동산 사기. 강민준에게 유죄. 아파트 명의는 박순남에게 회복. 판결 주문이 읽히는 동안 방청석에서 순남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민준이 표정이 굳어 있었다. 순남은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 딸을 봤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결이 나던 날 순남은 법원 앞에서 오복희와 성우와 함께 서 있었다. 오복희가 순남의 어깨를 꽉 잡았다. 이제 됐다. 다 됐어. 성우가 말했다. 이모, 수고하셨어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따스하고 낮은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순남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수진이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판결이 나고 2주 뒤였다. 순남은 아파트 명의가 돌아온 집에서 짐을 쌌다. 오복희가 옆에서 박스 테이프를 붙여줬다. 여기 안 살 거야? 응. 왜? 이제 내 집인데. 알아. 근데 순남은 창밖을 봤다. 12년을 살았던 이 창밖 풍경. 이 동네. 이 아파트. 여기서 남편이 죽었다. 여기서 딸을 기다렸다. 여기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게 달라졌다. 이 집에 있으면 그 생각만 나거든. 어떤 생각? 기다리는 생각. 누군가를 기다리는 생각. 오복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가려고? 성우가 노원구 쪽에 작은 반전세 하나 알아봐줬어. 2층짜리 빌라인데 앞에 공원이 있대. 공원. 응. 아침에 나가서 걷기 좋을 것 같아서. 오복희가 웃었다. 그거 좋다. 짐은 많지 않았다. 30년을 살아도 정작 자기 것은 별로 없었다. 글은 몇 개, 이불, 옷 몇 벌, 액자 하나. 액자 속엔 수진이 어릴 때 사진이 있었다. 5살쯤 됐을까? 까르르 웃고 있는 그 얼굴.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순남은 그 액자를 마지막으로 박스에 넣었다. 이사 당일 성우가 차를 빌려서 왔다. 오복희도 왔다. 수진이도 왔다. 넷이서 짐을 날랐다. 새 집에 들어서는데 햇빛이 잘 들었다. 작았지만 밝았다. 창이 커서 바깥이 잘 보였다. 정말로 앞에 공원이 있었다. 나무들이 늦가을 빛에 물들어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샛노랗게 타고 있었다. 좋다. 순남이 말했다. 오복희가 냉큼 부엌으로 들어갔다. 내가 밥할게. 이사떡은 없어도 이사국은 있어야지. 냄비를 찾아 두드렸다. 미역 있어? 응, 챙겨왔어. 순남이 장바구니에서 미역을 꺼냈다. 수진이가 그걸 보고 말했다. 엄마, 내가 불려도 돼? 순남이 잠깐 봤다. 그래. 수진이 미역을 물에 담갔다. 오복희가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기 시작했다. 미역이 기름과 만나 지글거렸다. 그 소리가 새집 부엌을 채웠다. 성우가 부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저는 밥만 먹으면 돼요. 밥도 직접 해. 오복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성우가 웃으며 들어왔다. 순남은 창가에 서서 공원을 봤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낮고 부드럽게. 그때 문자 하나가 왔다. 수진이었다. 옆에 있는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다. 엄마, 나 이혼 신청했어. 순남이 문자를 보다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물에 미역을 담그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수진이 먼저 눈길을 피했다. 순남은 답장을 쳤다. 잘했어. 그게 전부였다. 부엌에서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순남은 눈을 감았다. 이 냄새. 평생 이 냄새와 함께 살았다. 남편 아플 때, 수진이 생일날, 명절날, 그냥 허전한 날. 언제나 이 냄새였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냄새가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 것 같았다. 남을 위해 끓이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이 공간, 이 사람들과 함께, 그냥 여기에 있기 위해. 국이 다 됐다. 오복희가 그릇에 담았다. 성우가 밥을 퍼왔다. 수진이 김치를 꺼냈다. 넷이서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미역국, 밥,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다. 오복희가 말했다. 자, 먹자. 오늘 고생들 많았어. 성우가 두 손을 모았다.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모양이었다. 순남이 첫 숟갈을 뜨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걸 깨달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다. 65살. 새로 시작하는 나이라고 부르기엔 늦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밥상 앞에서 순남은 처음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시간이 느껴졌다.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박순남. 65의 박순남. 그 사람의 저녁이었다. 오복희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감았다. 맛있다. 성우가 말했다. 이모, 이 집 진짜 좋아요. 아침에 공원같이 걸어요. 순남이 말했다. 너네가 와줘야 걷지. 매주 올게요. 거짓말. 다들 웃었다.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공원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얹혔다. 바람소리가 낮게 창을 두드렸다. 순남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밥을 먹었다. 따뜻하게, 서두르지 않고. 식사가 끝날 즈음 수진이 그릇을 모았다. 내가 설거지할게. 그래.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순남은 그 소리를 들었다. 딸이 설거지하는 소리. 이상하게도 그게 위로가 됐다. 오복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됐어, 순남아. 다 됐어.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박순남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밖에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새 집의 창, 새 집의 어둠.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코트를 입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공원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쳤다. 낙엽이 길 위에 쌓여 있었다. 순남은 그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났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좋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었다. 핸드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냥 두 발로 걷는 것. 그게 오늘 아침의 전부였다. 공원 한 바퀴를 돌았다. 은행나무 아래서 잠깐 섰다. 샛노란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조용하게 차례대로. 자기 시간이 되면 자기 방식으로 떨어지는 잎들. 그게 이상하게도 아름다웠다. 순남은 한 발짝 걸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부가 65의 순남에게 처음으로 충분하게 느껴졌다. 미역국은 식어도 괜찮다. 다시 데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데울 수 있으니까. 다음 생일에는 미역국을 혼자 끓이지 않아도 됐다. 옆에 오복희가 있고 성우가 있고 수진이가 있었다. 그래도 혼자 끓여도 괜찮았다. 이제 그 국 앞에서 손이 떨리지 않으니까. 간을 볼 때 딸 입맛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자기 입맛대로 끓이면 됐다. 심심하면 심심한 대로, 짜면 짠 대로.
그게 박순남의 미역국이니까. 박순남의 65번째 봄은 그렇게 가을에 시작됐다.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